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페이지에 이제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이라고 나올 겁니다.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여튼 여기서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크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말로, 그러니까 이거 오럴 리터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여튼 필기할 게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막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 많이 쓰세요. 오럴 리터처, 입으로 하는 문학이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구석기나 신석기 뭐 이럴 때는 유물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뭘로 바뀌었냐? 기록문학으로 바뀌어요. 이 기록문학은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레코드가 기록이거든. 레코드, 그다음에 리터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레코드가 우리 레코드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리터처가 기록문학입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구비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한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문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문문학.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자, 이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가는데 원시 시대와 고대 시대가 구비문학이고요. 필기하세요. 한문학은 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 이게 이제 뭔지는 뒤에 가서 좀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요게 이제 특히 이제 근대로의 이행기가 조선시대 이제 뭡니까 후기 정도까지를 쭉 가요. 그때까지 한문화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중세에서의 근대로 이행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문문학은 이제 이거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고 이 국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이제 가죠. 근대로의 이행기 또는 이제 군대까지도 근대 이후에도 이제 다 국문문학이죠.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근대까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1443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창제 만들어졌고 이제 1446년에 반포가 되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문학과 한문학과 국문문학이 있다. 이 한문학도 국문학에 속한다. 이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십시오. 나는 국문과에 왔는데 왜 한문학을 해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말하면 이게 국문학이다. 이렇게 국문학이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국문학 속에 한문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문학 속에 한문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문학 전공자들은 한문학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좀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문학 속에 한문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국문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과목 중에 한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옛날엔 다 한문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의 이제 첫째 줄에 이런 구비문학과 한문학, 국문학의 관계가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구비문학만 처음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문학은 국문학과 공존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세 번째 단락. 한문학은 국문학과 공존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향차를 이용했다. 자, 지금 1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고 있어요. 향찰은 음독 플러스 훈독이라고 써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어떤 표기를 할 때 쓰는 거냐면, 향찰은 바로 향가 표기예요. 향가 표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향찰 표기를 하는 거예요. 향가. 향가를 공부할 때 향찰 표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향가를 이제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는 건 2학년 2학기에 가면 고전시가 강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고전시가 강독. 그때 이제 엄청나게 뭐 향가부터 시작해서 시조, 가사, 잡가, 뭐 경기체가 다 배우실 거예요. 이제 올해 한 이제 6월 말이나 7월 정도부터 그렇게 배우시니까 그때가 정말 재밌을 겁니다. 고전시가 강독이. 그건 이제 그때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향찰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것만 좀 염두에 두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강의하고요.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제가 강의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2페이지 넘기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하죠. 우리가 이제 한가에서 음독이 뭐고 훈독이 뭔지,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알아야 되니까. 음독은 부분이고, 부분. 한가에서. 훈독은 뜻부분이에요. 뜻부분. 뜻부분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망매가,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게 있어요.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노래가 월명사의 그 월명사죠. 작품인데, 월명사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생사 한번 써보세요. 한자로 로. 이 책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한자로 썼냐? 자, 신라시대잖아. 신라시대 우리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가져온 거. 그러면 생사로 삶과 죽음의 길. 자,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부분이죠. 음독이 음독. 삶과 죽음의 길. 그러면 은은 뭐냐? 이게 숨었다는 뜻이 아니죠.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죠. 삶과 죽음의 길. 이게 음독이잖아요. 그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부분으로 이제 읽는 거죠. 삶과 죽음의 길.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뜻부분도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간봄, 모죽지란가. 여러분 이제 음독, 훈독을 좀 알아야 되니까. 모죽지란가가 있어요. 거기 모죽지란가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봄을 이제 옛날에 어떻게 썼냐? 보세요. 좀 복잡하지만 재밌어요. 춘으로 썼어요. 거은춘. 그러면 보세요. 요 거는 가다죠. 가다. 갈 것자. 그러니까 가가 되는 거예요. 갈 것자니까. 은이잖아요. 은에서는 뭐만 가져오느냐? 은의 니은만 가져와요. 이렇게. 그러면 간이 되죠? 간. 춘이 봄이에요. 그러니까 간봄을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 거은춘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 가요? 갈 것자잖아요. 갈 것자. 그러니까 가. 은에서 뭐만 가져온다고요? 니은. 그다음에 춘이니까 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한가라고 하는 게 해독할 때 이렇게 어떨 때는 부분을 해석하고 어떨 때는 그 뜻부분을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해가시죠? 그런 것을 이제 항찰이라고 한다. 자세히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게 있나 보다만 알아두세요. 뭐 이것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신 분은 2학기 때 또 배우시니까 이런 게 음독, 훈독이구나. 지금 그 정도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첫째 줄에 17세기 이후에는 상층 남성의 한문, 상층 여성의 국문에 하층 남성의 국문이 추가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한문을 공부했잖아요. 여성들이 이제 국문을 공부했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중에도 지가 낮은 사람은 국문을 공부했다. 자, 두 번째 단락. 그래서 한문학이 물러가고 국문문학이 된 게 근대. 자, 근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2페이지 보고 있어요. 근대에다 동그라미, 근대다. 자, 근대 시대에는 이제 국문문학이 최상의 문학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밑에는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면 문학사 시대 구부의 두 번째 기준은 문학 갈래다 밑줄 치세요. 문학 갈래라고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학 갈래를 다른 말로 장르라고 하는 겁니다. 장르. 그래서 이제 그런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이게 이제 문학 갈래를 제공해서 이제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까 다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비문학이 다음 단락에 밑줄 치세요. 시대는 원시와 고대 두 시기다. 자, 구비문학의 시대는 원시와 고대 두 시기다. 자, 원시 동그라미 치고 고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무슨 문학이? 구비문학이. 자, 구비문학은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기록문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판소리. 이거 구비문학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한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자, 구비문학은 어떻게 했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비문학. 그래서 판소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구비문학에 속합니다. 하여튼 구비문학도 여러분이 4학년 때 올라가시면 구비문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 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이게 다 공부를 이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볼게요. 지금 2페이지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서정시가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맞죠?
서사시, 우리가 서사시라는 것은 뭐냐면 영웅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게 서사시예요. 서사시라고 하고, 서정시는 말 그대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인간의 마음. 이게 서정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현대 서사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최초의 현대 서사시. 이게 바로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동완의 국경의 밤. 이게 뭐라고요? 최초의 현대 서사시. 최초의 현대 서사시입니다. 자, 여기 이제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 등장을 하면서 서정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향가를 대신해서 시조가 생겨나요. 자, 향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 신라 초기부터 언제까지 가느냐? 고려 중기까지 가요. 향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신라 초에서 고려 중기까지 갑니다. 고려 중기까지. 이 고려 중기 때의 대표적인 그 향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도이장가가 있어요. 도이장가. 이게 이제 그 예종이진 도이장가인데 이 두 명의 장수가 누굴까요? 바로 김낙과 신순겸이에요. 신순겸. 이 두 장수가 이제 그 왕건 대신해서 이제 그 싸우면서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낙, 신순겸 두 장수를 그 뭡니까? 그 애도하는 노래가 도이장가입니다. 그건 이제 고려 때 노래. 근데 고려 때 노래인 향가는 별 재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신라의 노래가 정말 재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향가가 고려가 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뭐가 생겨요? 시조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 자, 3페이지입니다. 자, 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교술시라는 말이 나와요. 3페이지를 보시면 이 교술이라는 건 뭐냐면 3페이지에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교술시, 교술, 티칭. 이 교술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가사뿐 아니고 경기체가 악장도 교술시다. 경기체가라는 것은 이 경기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광경이에요.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광경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기체가를 경기하여가라고도 합니다. 경기하여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작품들이 참 나오면 좋은데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나온 게 경기하여가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악장은 이야기했죠. 떴다방과 비슷한 거다. 그래서 일명. 그래서 이제 조선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의 축포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비어천가. 이게 대표적인 악장이에요. 용이 하늘을 나르는 노래 있죠? 이게 대표적인 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치려고 하는 노래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이제 서정시와 교술시가 공존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둘째 줄부터 보면, 그 중세 전기의 향가는 세계를 자화해서 마음의 이상을 멀리까지 나아가 추구하기만 하고, 거기 좀 밑줄 치세요. 중세 후기의 시조는 세계를 자화해서 마음의 이상을 추구하는 범위를 일상생활로 한정했다. 그래서 자아를 세계화해서 물의 실상을 탐구하는 가사와 상보적이며 경쟁적인 관계를 가졌다. 자, 이 우리말로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어려우실 거예요. 뭐냐면 조선 정기, 자, 아까 이야기했죠. 중세 정기. 이 중세 정기 향가는 맞죠? 향가요. 이 향가라는 것은 세계를 자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세계를 자화했다는 것은, 세계를 자화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서정주의 국화협회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화를 이야기하면서 누님을 이야기하죠. 중년 여인의 원숭미, 중년 여성의 원숭미.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면, 자, 이 국화라는 세계를 이렇게 이제 내 누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자아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화라는 세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걸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경우를 세계의 자아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이제 용어들이 어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요. 알아두세요. 이런 걸 세계의 자아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 그 후기의 이제 시조는 세계를, 그러니까 향가나 세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자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상을 추구하는데, 이제 이 중세 시조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자아를 세계화해서 물의 실상을 탐구하는 가사와 상보적이다. 그러니까 이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충적이다. 관계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우고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자아를 세계한다. 자아를 세계한다. 자, 자아를 세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떤 사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물로 비유하는. 그러니까 이 가사의 대표적인 게 관동별곡이 있어요. 관동별곡.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음해의 이원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음해의 이원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음해라는 것은 이제 벼랑이에요. 벼랑. 이원풀은 시든풀이에요. 다 살아 내오셔라는 다 살려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정철이 이제 관찰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쓴 책 아닙니까? 가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구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탄에 빠진 백성. 자, 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이제 생각한 거죠. 이 도탄에 빠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자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음의 이온 풀이라고 써버렸죠. 음의 이온 풀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라 돌려서 쓴 거죠. 그러니까 벼랑 도탄에 빠진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자의 세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와 시가 이렇게 이제 상호 보충적인 관계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학에서는 이제 여러 그 교술적인 표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 4줄 내려가면 가전, 몽유록이 생겼다는 거.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공부를 1학년 때 좀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의인화. 두 번째는 생애 이야기죠. 이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국순전, 술야기잖아. 술야기. 공방전 뭐예요? 돈 이야기. 이게 엽전 이야기. 엽전. 돈이죠. 그러니까 이 공방은 공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구멍 공자예요. 동그라미. 속에 네모가 있어. 이게 공방전이잖아. 공방전. 그러니까 이게 돈 이야기. 돈 이야기. 이해 가세요? 옛날에 상평통보 막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그걸 공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국순당 술도 있잖아요. 국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전만 이야기하려도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은 이제 국순전과 공방전 정도만 알아두세요. 너무 많이 아시면 머리가 진하시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유록은 꿈소설. 몽유록이라고 나오죠. 꿈소설인데, 이제 몽유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엔 여러분 이제 몽자류 소설과 또 비교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이야기까지는 넘어가고 또 꿈 이야기다, 꿈소설이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지금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학년이 좀 더 올라가면 이 두 가지도 또 이제 비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가면 이제 판소리가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서사무가를 기반으로 판소리 나오죠. 자, 판소리는 뭐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적칭문학이라고 해요. 이거 좀 한자로 써주세요. 쌓을 적자에 칭이 칭자. 적칭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한마디, 저 사람이 한마디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소리도 뭐겠어요? 아까 말한 구비문학인 거예요. 구비문학이 전승되는 게 그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판소리는 책이 없었어요. 그냥 그 뭡니까 명창들한테 이제 따라서 계속 배우는 거야 입으로. 그래갖고 이제 입으로 들어서 그 5시간 동안 막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판소리를 그래서 적층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교술의 문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술의 문락이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교술의 문락. 그러니까 근대부터 시작해서 교술의 문락이다. 근대 문학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교술의 문락. 넘기세요. 교술이 이제 문락이 되고 4페이지로 넘겨서 그 3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큰 틀만 좀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3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좀 밑줄 치세요. 문학 갈래의 체계가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변한 것은 문학 담당층이 교체되었다. 자, 문학 담당층의 교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문학 담당층이 교체되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학을 담당하는 층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문학의 담당층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세요. 쉽게 말하면 문학 담당층의 교체라는 게 뭔 소리냐면 향가가 있어요. 향가는 누가 향가를 많이 부르는지 아세요? 낭승이 불렀어요. 낭승이 뭐냐? 화랑과 승려들이 불렀어요. 화랑과 승려. 자, 그러면 시조는 누가 불렀느냐? 주로 시조는 양반, 그다음에 중인 또는 기녀. 또 사설 시조는 평민이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층에서 다 부른 게 시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잡가는 양반은 안 불렀어요. 잡가는 아주 천민 집단이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한다? 문학 담당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 담당층.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원시 시대는 무당이 이제 문학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무당. 옛날에 왕이 무당이었어요. 아시죠? 당군 왕검 할 때 당군은 무당인 거예요. 무당. 왕검 이게 이제 단군이라고 할 때 단군 왕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단군은 결국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뭘 했어요? 정치를 했어요. 제사장은 뭐냐?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옛날엔 무당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만이산 이런 데 가서 막 제천 의식도 하고 이런 게 다 왕들이었어요. 왕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 무당의 위치가 점점점 내려와서 이제 무슨 요즘에 보면 뭐 그 뭡니까 동네에 보면 처녀보살 뭐 장군보살 이러잖아요. 점점 위치가 이제 격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당이 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4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문학을 주도했는데 고대에서는 정복전쟁의 주역인 군사적인 귀족의 문학이었다. 나오죠. 원래 왕이었다니까요. 왕이었는데 점점 내려왔다. 자, 5페이지. 자, 거기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이제 신라시대의 육두품이 나오는데 육두품은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이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래서 최치원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죠. 우리가 신라시대에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골과 진골. 거기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나오는데 진골. 이 성골은 성스러운 뼈라는 뜻이 성스러운 뼈. 이 성골이고 진골은 뭐예요? 진짜 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골은 뭐냐면 부모 둘 다 귀족이에요. 둘 다. 진골은 부모 중 한쪽만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은 다 신라시대 누가 했냐? 이 성골들이 왕을 한 거예요. 성골. 자, 신라시대 그 뭡니까? 그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여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성여왕, 세 아마 영이 있을 거예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왜 여성들이 이렇게 왕이 됐냐면 성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 중에 신라시대가 육두품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왕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골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해도 왕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때 이제 채치원은 아무리 잘 나가도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육두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야산에 가서 이제 그 못 닦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단락에 10세기에 그 첫째 줄에 신라를 대신에 고려가 들어설 때는 그런 그 중세 문학 담당층이 지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과거 시대가 과거 제도가 일어납니다. 과거제를 도입을 해요. 이제 그 고려 때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을 하죠. 그리고 고려 전기의 귀족을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문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신난이 또 12세기 말에 일어나고 권문세족이 또 나오죠. 문벌이 물러나고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집권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고려, 자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다.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고려, 뭐 중기에서 이제 후기 정도로 갑시다. 조선 전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국사 공부와도 관련이 되니까 자 보세요. 이 고려 전기는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좀 더 쉬워요. 문벌기죠. 자, 고려 후기 여기는 이제 쪽 건문세죠. 자, 조선 전기는 뭘까요? 신진사대부. 자, 이 신진사대부는 다른 말은 신흥사대부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신흥사대부라고도 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와 신흥사대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학에서 이제 중요한 칭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향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 그 5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한 4줄 내려오면 향리가 있어요. 근데 향리가 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자, 고려 때 향리와 조선 때 향리가 있어요. 자, 고려 때 향리는 수령이에요, 수령. 근데 조선 시대 향리는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 호방, 공방 있죠? 여보게 이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 향리예요. 그러니까 수령보다 한참 밑에 있는 직책이 향리죠. 일종의 중인 정도의 계급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리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때 향리는 수령 향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향리 가운데 한문학을 익히 실력을 쌓은 인재가 이제 신흥사대부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규보가 나오는데 이규보가 나오는데 이규보는 뭐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느냐 이규보 이것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규보는 두 가지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는 이규보의 작품 중에 백운 소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명왕편이 있어요. 백운 이규보의 호입니다. 흰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백운 소설. 이때는 소설의 개념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백운 소설은 비평집이에요. 비평집. 시에 대한 비평집이고 동명왕편이 바로 최초의 서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가 동명왕편이에요. 주몽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 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제 옹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문과 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 문과 이게 이제 그래서 문, 이, 제, 도라고 합니다. 이거 한자로 써주세요. 한자로 문, 이, 제, 도. 자, 이는 뭐뭐로써예요. 문으로써, 도를, 자, 이 제자는 실을 제자예요. 실을 제자. 도를 실어 나른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문이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가지고 다 도를 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제 그런 사람이 넘겨볼까요? 훈구파라는 거, 서고정을 위시한 훈구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훈구파는 문을 중시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가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구파는 문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왕을 이시해서 이론적인 지도자들 올사람 비판 세력 살인파들은 이거는 도를 중시해요. 도를 중시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훈구파 살인파의 특징이에요. 훈구파는 문이라고 하는 걸 중시해요. 문학이죠, 쉽게 말하면. 살인파는 도.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문은 문학을 중시한다는 거. 도라는 것은 철학을 좀 더 중시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살인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방해인이라는 김시습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뭐 김시습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김시습은 지금 6페이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끝나면 제가 좀 다시 진도를 나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김시습과 같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방외인이라고 해요. 자, 방해인이라고 하는데 이 방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로 이렇게 쓰죠. 방해인. 자, 6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나와요. 제도권 밖인물. 방해인이 뭐냐? 제도권 밖의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방외인, 제도권.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웃캐스트라고 그래요. 밖으로 던져졌다. 그래서 이 방외인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